네, 영블리의 비밀 노트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슈보다 사람들이 지수 얼마까지 가나 이거에 들어가시죠. 지금 이번 주에 어쨌든 또 3,200 찍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끝없이 좀 오르는데, 그러니까 3,000 넘고 좀 대부분 쉬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고, 이렇게 한국이 더 강한 이유가 미국도 좋아요. 요즘에 미국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제 구리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한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또 브라질은 뭐 무려 50% 관세 부과한다. 이런 사실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실 관세를 그냥 좀 어떻게 무시하는 약간 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적인 어떤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결국 AI가 이끄는 이런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이 계속해서 그 관세 충격을 좀 이겨내면서 잘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어쨌든 뭐 악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잘 가미가 되면서 강세 흐름이 좀 잘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조금 이번 주에 좀 힘드셨던 게, 뭐 주가가 등락하면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건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창당 선언을 하는 바람에 하루에 막 주가가 7% 빠진 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좀 회복은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이 어쨌든 이제 개별 기업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뭐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전체적인 시장은 상당히 어쨌든 좋았고, 이 테슬라 주가만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컸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말씀해 주셨는데 4조 달러를 달성했는데,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도 보면 7월 옵션 거래를 보면 네. 다소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4조 달러를 달성한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 된 게 23년 5월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년 전이죠, 딱. 예. 2년 전이고, 2조 달러가 2024년 2월이고요. 그 다음에 3조 달러는 더 빠릅니다. 6월에, 작년 6월에 바로 달성했다가, 이제 그 후로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4조 달러 달성을 하게 됐는데, 이 2024년 12월 애플이 달성한 사상 최고 시총이 3조 9,100억 달러거든요. 이제 그거를 돌파하면서 뭐 누구도 도달하지 않았던 이제 4조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시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뭐 관세 충격도 있었고, 사실 그 엔비디아가 중국 비중이 높은데 미국이 중국 수출하지 말라고 했던 고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고비를 다 견뎌내면서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결국 우리 예상보다 AI 수요가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지출을 지금 빅테크들이 엄청 늘리는데, 의심을 좀 했었잖아요. 네. 뭐 중간중간 이거 주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만 생각하지만 그 뒤에 또 있어요. 테슬라도 있고요. 테슬라의 그 XAI,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의 XAI라는 기업이 있고, 애플도 지금 호시탐탐 M&A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 애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엔 데이터 센터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또 오픈 AI, 그 수많은 그 이런 생성형 오너 모델 만드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제 딜을 바칠 거고요. 거기에 기존에 없었던 국가 단위의 소버린 AI 이 수요가 이제 붙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지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데이터 센터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거기 대부분은 반도체고, 60%가 반도체고요. 그 반도체 또 대부분을 엔비디아가 또 가져가니까 결국 이게 주도주라는 거는 성장의 기울기가 계속 좋아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좋은 상황에서 이게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적어도 28년까지는 계속 고성장하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주도주라는 게 괜히 주도주가 아니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가미가 되면서 되는구나, 이걸 한 가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 지났고요, 모바일 시대 지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대 지났고, 이제 AI에서 데이터 센터 시대로 완전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걸로 이어지는 그 IT 혁명 속에서 결국 엔비디아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했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끌어가고 있는 건 역시 M7에서 이끌어가는데, 네. 테슬라만 지금 못 웃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 아메리카당을 한다고 발표를 해서
주가에 상당한 부담을 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트럼프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설마 뭐 창당까지 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을 텐데 설문조사를 본인이 했고 65%가 찬성을 하는 걸 딱 보고 바로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낭비와 부패로 미국을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세 법안에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직접 겨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적어도 이제 상원이나 하원에서 몇 석만 갖고 있어도 뭔가 이제 서로 자기한테 구애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과 지금 그 공화당 의석수가 별 얼마 차이 안 예. 나니까. 근데 이제 그 미국 언론의 얘기는 뭐냐면 3당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양당 체제고 그다음에 주마다 법이 또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신당이 후보를 내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서명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이 대선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거는 1968년 미국 독립당 소속으로 출마한 조지 윌리스라는 이 분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당이 여기 진출하는 경우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또 물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지명도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주들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정부 업무하느라고 예, 6개월 맞아요. 예. 일하는 것도 싫어했는데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또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이제 로보택시 나왔죠. 거기에 저가형 모델 2인가요? 그것도 내놔야 되죠. 지금 전기차 실적 안 좋은데 이거를 만회할 방법도 찾아야 되죠. 중국은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되게 많은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또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또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장 우려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이 주가가 급락했다 좀 반등했던 건 이 주주들이 조금 안도했던 건 정치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xAI가 만든 생성형 언어 모델이 그록이라는 이제 이름인데 그거를 테슬라 전기차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듣던 중 되게 반가운 소식이죠. 경영도 하네. 그래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가가 다시 반등했지만 어쨌든 지금 기존 주주분들은 이 창당을 좀 안 하기를 어쨌든 이제 정치 활동 안 하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걸 계속하면 어쨌든 주가 상단이 좀 막힐 수밖에 없는 악재라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가 급성장을 했던 거는 대체 불가라는 기술력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 언론 이번 주에 나온 미국 언론 보니까 테슬라의 그 기술력이 과연 현재도 대체 불가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로보택시 사업을 딱 봐도 사실 테슬라가 놀라운 건 맞아요. 그 카메라만 가지고 그걸 진짜로 해냈잖아요.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라이다 같은 것도 안 썼고 근데 어쨌든 또 반 테슬라 진영은 웨이모도 있고 라이다를 이용해서 로보택시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대체 불가하다고 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테슬라 외에는 답이 없었는데 지금 BYD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샤오미는 사실 테슬라를 사실 겨냥한 것 같아요. 이 모델 그 등급도 비슷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테슬라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경쟁자가 있는데 근데 그걸 이기려면 사실 옛날에 애플 아이폰도 그랬잖아요. 나오고 경쟁자 많았는데 결국엔 이제 갤럭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또 가치가 달라지지만 테슬라가 지금 수많은 또 이런 경쟁이 들어올 텐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래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는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에는 대부분 동의를 했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 안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금리 인하 대부분 찬성을 했어요. 19명의 위원 중에 이번에 10명이 최소 2회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고요. 2명이 1회 인하, 나머지 7명은 이제 금리 동결이니까 대다수가 2번 정도 인하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건 6월 수치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올해 9월하고 12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시장도 그렇고 트럼프가 원하는 건 지금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할 거면 지금 하지 왜 이렇게 늦추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 의장이나 이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 입장은 이게 어쨌든 지금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고 물가도 안정화된 건 맞는데 혹시 지금 모르잖아요. 관세 충격이 어떻게 이게 전염이 될지
아직은 데이터에 그게 명확하게 반영이 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낮춰요. 지금 사실 그냥 낮춰도 되거든요. 낮췄는데 혹시 물가 튀어버리면요. 9월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준은 욕이란 욕은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실기했냐. 그래서 파웰 의장이 여러 번 실수한 부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신중해요.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8월까지는 일단 봐야 명확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9월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인하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물가에 어느 정도 이게 전이가 될지는 누구도 알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한두 달 더 두고 보자. 이런 의미에 좀 스테이 하는 거지. 금리 인하를 뭐 안 해야 될 정도로 뭐가 상황이 심각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확인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금리는 이제 성장하고 물가 두 개를 이렇게 맞습니다. 놓고 보는데 물가가 걱정이 돼 지금 성장은 올 상반기보다는 지금 별로 나쁘지 않고 크게 경제 나쁘진 지표도 않네. 나쁘지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동결 배경하고 또 추가 금리 인하는 언제쯤 예상되는지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한 배경은 결국 금융 안전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고 아파트 담보대출이 정말 기록적으로 증가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이창용 총재도. 그래서 결국 금융 안정 때문에 이번에 동결했다. 원래는 이제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해 하반기에 2번 정도 인하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거는 좀 쉽지 않아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진단했던 건 뭐냐면 경기는 그래도 저점은 통과했다. 조금씩 나아질 것 같고 물가는 안정화됐다. 다만 그러면 금리 낮춰도 되잖아요.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는 다르죠. 미국은 관세가 걱정돼서 못하고 한국은 아파트 값이 또 더 오르면 어떡할까. 이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는 원래 2번이 예상됐지만 8월에 1번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은 대부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원래 연말 정도에 1번 더 한다고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8월 1번 하고 그냥 끝낼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아파트 가격 뭐 수도권이 안정화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부동산 시장이 좀 이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면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하지만 그 속도가 이 부동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금리는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어떠세요? 그 정부 정책이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 이쪽에 투자 수요를 증시 쪽으로 옮기자는 목표를 계속 네. 내비치고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런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그게 뭐 우리나라는 정말 아파트가 1순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일단 뭔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려던 분들은 일단 매수를 못하게 됐잖아요. 일단 못하죠. 예, 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6억 이상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민이죠. 있는 돈을 그러면 진짜 주식에 넣어야 될까?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탁금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울질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사야 되나?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시장이 한번 좀 흔들리면 오히려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아파트를 사려고 고민했던 분들이 아 이제는 진짜 아파트 못 하니까 주식만 하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예. 근데 왜냐면 고민도 하시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조금씩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도 좋지만 우리 증시가 더 뜨거운데요. 코스피가 3,300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외국인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시장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죠. 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하나의 그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저도 이거 보고 너무 놀랐던 게요. 그 미국의 최대 리서치 기업 중에 모닝스타가 있어요. 거기 투자 자회사거든요. 모닝스타 웰스의 마크 프레스케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중국하고 일본 주식을 팔고 있대요. 여기 팔아서 한국 주식 지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게 참 되게 생소한 일이죠. 항상 우리가 제일 밑으로 밀렸거든요. 후순인데 오히려 이들을 팔아서 한국을 좀 지금 비중 늘리고 있다. 기대 수익률 면에서 최고래요, 한국이. 그리고 지금 한국은 재평가가 시작된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숫자가 믿기진 않지만 앞으로 10년간 매년 10%씩 오를 것 같아요. 10년간. 코스피가. 여기서
이분 계산대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러면 5천 가려면요 4년 걸려요. 만약에 10%씩 오르면 거의 4년 후면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연평균이니까 연평균 10%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좋게 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AI 기술주가 있대요. 대표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아, 왜냐 엔비디아랑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엔비디아 가는 거랑 결이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법 개정이죠. 기업 지배 구조에서 이 두 가지가 역할이 크게 커지면서 결국엔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낼 것 같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안전성도 되게 높아졌고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일단 법으로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뀐 것 같다. 근데 중국과 비교를 좀 많이 했는데 부동산 부분에서 중국은 공급과잉이 심해요. 아파트를 너무 많이 만들어. 우리는 반대죠. 서울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안정적이고 기업 지배 구조도 한국이 더 불신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일본 니케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주가를 중시해서 해외 투자를 불러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요즘에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자꾸 주식하라고 네. 이렇게 약간 이제 권유하는 듯한. 근데 이게 해외 투자도 지금 똑같이 느끼거든요. 근데 다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HSBC는 물론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 기업 가치 올라가겠지만 좀 부정적인 건 한국이 잘 이런 거 못했잖아요. 하려다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못 믿는 것 같아요. 여전히 쉽지 않고 수년 걸리지 않겠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시선도 일부는 있지만 확실히 과거랑은 다르게 외국인 투자들의 시선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10%를 10년 동안 간다. 이건 정말 그럼 지수가 얼마 갈지 지수 한 7, 8천 간다는 얘기인데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번에 AI 혁명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을 지나가면서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정말 저평가돼 있었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상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상법 저는 법이 개정돼서 네. 시장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약간 반신반의했었는데 너무 이 확실한 네.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가운데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주목할 분야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사실 그 상법 개정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되게 뜨거웠는데 근데 그들이 워낙 좀 많이 오르긴 했기 때문에 조금 뭐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이쪽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좋았던 것 중에는 일단 카지노가 좀 눈에 들어와요. 카지노 업종이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긴 하거든요, 실제로. 특히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흐름 자체가 좀 주가도 물론 단계 많이 올랐지만 쉽게 이제 꺾일 뿐이긴 아니고 특히 여기에 또 카지노에 강원랜드도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국내 쪽이지만 강원랜드는 또 대표 공기업이다 보니까 여기 약간 이제 주주환원과도 연결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가 좀 모멘텀이 많아서 괜찮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창투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번 주에 좋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이제 얘기가 비상장 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들이 이렇게 똘똘한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또 고성장을 하고 근데 그런 토대를 좀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는 회사가 바로 창투사잖아요. 뭐 벤처 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관련된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좀 수혜를 받는데 상대적으로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주목을 못 받았다가 이번 주에 좀 약간 눈에 띄는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카지노랑 한번 창투사주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뉴스에 따라서 업종이 단기 반등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맞네요. 느낌이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래서 불안하기도 한데 네. 예를 들면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을 거야라고 하면 그 주가가 뭐 서서히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판 이런 흐름 좀 불안함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 그래요. 이게 시장이 돈이 없을 때는 한 번 오르고 다시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또 이렇게 부양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국 증시가 그렇다고 올라왔지만 비싼 정도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이게 일회성이라고 다들 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옥석은 가려야죠, 당연히. 그냥 남들 가니까 같이 따라간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가 곧 시작이 돼요, 기업들마다. 거기서 이제 골라는 내셔야 돼요. 진짜랑 가짜는 골라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뭐 많이 올랐다고 파실 필요는 없는데 2분기 실적이 아마 8월 15일까지 발표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는 무조건 보유한다 보다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근데 그때 예상보다 더 좋으면 더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반대다. 그냥 이 회사 그냥 기대만 갖고 올라왔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줄이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고민할 단계는 이제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뭐 원전 보고서 많이들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그 KB금융의 장문준 강민창 연구원님이 단 한 장으로 정리하는 미국 원전 10년 지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원자력에 지금 집중한다는 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미국이 지금 태양광이 제일 많이 하고는 있지만 트럼프는 일단은 그 LNG하고 원자력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 원자력이라는 건 또 하나의 안보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는 게 미국이 원전 강국인 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배랑도 똑같아요. 옛날에 배는 누가 제일 잘 만들었죠? 군함 같은 거.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최강입니다. 최강 항공모함까지. 근데 80년대 그 레이건 대통령 들어서면서 조선업이 몰락한 거예요. 투자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군함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원전도 왜냐면 24시간 가동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이게 데이터 센터나 이런 전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봤더니 1980년대 이후로 원전이 3개밖에 지어진 게 없어요.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56개 정도 지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앞서고 있어요. 원전만 받고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그 보고를 받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 좀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앞으로 2040년까지 300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후속 조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보자는 얘기고,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SMR, 소형 모듈 원자로랑 대형 원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고,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이게 세대별로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착공이 가능한 아마 3.5세대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대형 원전은 아마 먼저 이제 공급망부터 좀 복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기반을 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 정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마 착공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착공이 가능한 곳에서는 아마 또 먼저 착공을 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제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 나눠서 이해하는 게 어쨌든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주목할 때가 미시건주의 팰리세이드랑 테네시주의 클린치 리버라는 곳이 있대요. 이 두 곳을 좀 주목해보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이 바로 또 현대건설이거든요. 현대건설이 홀텍하고 여기 그 미시건주 팰리세이드에서 그 SMR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것부터 주목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원전 기술 강국이었지만 원전 건설이 그동안 공백 상태로 가면서 공급망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이 열린다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 지금 준비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팀코리아가 갈 수도 있어요. 모여서. 네, 그냥 한수원 중심으로 팀코리아 만들어서 체코 수주처럼. 왜냐하면 미국이 앞으로 원전 300개 져야 되면 1년에 8개 정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혼자 못 하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이제 그림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미국의 원전 시장을 가볍게 보지 말고 이 구조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여기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보고서까지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일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견조했거든요. 어차피 안 좋을 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하다 보니까 안 좋게 나왔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보다 더 안 좋았지만 안 빠졌던 이유는 이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밑에 직접 적은 내용인데 전자가 이번 실적 설명하면서 뭐라고 적었냐면요.